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9차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성립과 변화에서 13세기와 14세기, 13세기 그리고 14세기의 모습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여기 몽골과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이끌어갔고 어떻게 국제관계가 변해갔는지 이 외교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네, 1900이란다. 네, 당연하죠. 13세기죠. 13세기에 등장합니다. 몽골이 등장을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송, 그 다음에 금, 서하, 그리고 고려, 여러 나라들이 보면서 다원적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몽골이 13세기에 들어와서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대몽골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테무친 이 사람이 바로 이 칭기즈 칸이 되겠죠. 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게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추대가 되면서 몽골의 제국의 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영토를 넓혀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몽골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대외 정복이죠.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사적 기반으로는 천호제, 백호제, 약간 1000명, 100명이서 하나의 부대, 100명이 10개 모이면 1000명이죠. 1000명이 또 하나의 10개 부대, 하나의 부대 이렇게 돼서 점점 영토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 때 요거 이 영토 확장의 모습은 칭기즈칸 때의 모습이고요. 즉 칸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 그리고 쿠빌라이 칸 요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기즈칸 때는 서하와 금을 공격하면서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키예프 공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초원길까지 장악을 합니다. 즉 유라시아를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영토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오고타이 칸 때는 고려를 처음 침공을 하고요. 금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살짝 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쿠빌라이 칸 때 고려를 아예 복속을 시키면서 남송을 정복해 나가는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 세계 지도라고 하면은 원래는 여기 있는 이쪽에 몽골 울루스가 있다면 서쪽으로 굉장히 길게 뻗어나간 게 칭기즈칸 때 그리고 동쪽으로 금을 공격하고 고려를 침공하는 게 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 그리고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에 남쪽으로 와서 남송을 정복한 게 바로 쿠빌라이 칸 때의 모습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도식화 시켜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려를 침입하고 복속을 시킨 다음에 일본이랑 대월, 베트남도 침공을 해요.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실패하고 저지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왜 있었냐? 두 차례 침공을 하는데 일본은 여기 바다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의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태풍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해서 이거를 카미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살폭탄 테러를 했던 특공대를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하는데요. 이 카미카제 한자로 얘기하면 신의 바람, 신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침공을 하는데요. 쩌능다오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바익당강 전투에서 바익당강에서의 전투를 하는데요. 이때 이 쩌능다오가 글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격장사라는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로 합치게 한 다음에 이제 몽골을 저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교역망을 통합하고 교류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역참이에요, 역참. 그러니까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뭐 멀리 가야 되잖아. 이렇게 멀리 가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휴게소식으로 여기 휴게소식으로 있는 역참입니다. 그래서 말을 갈아타거나 하루 숙박해 나가거나 하는 약간 휴게소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교환해 주거나 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교역망을 확보하고 그리고 동선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참을 할 때 가져가는 신분증, 마패 같은 거라고 봅니다. 보여집니다. 되게 여기 언어가 굉장히 어렵게 써여져 있죠. 그래서 잘 우리나라 마패랑 좀 비슷한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륙에서는 역참을 사용하지만 이제 해외 바닷가에서는 시벅사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항저우, 취안저우 같은 항구에 요거는 이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바닷가에 무역선을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아까 바닷길도 장악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아시아 교역망을 만들어 나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초, 화폐죠. 화폐인데요. 지폐입니다. 지폐로서 이제 전역에서 유통되는, 왜냐면 돈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동전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지폐로서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참 그리고 시박사 교초 학습지 보시면은 각각 이제 사료가 등장하고 있는 거 사료 꼭 한 번씩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동서문화의 활발한 교류 같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아시아 문물, 여기 있는 서아시아 문물이 이렇게 전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 같은 것들이 원나라에 소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역법, 달력을 제작,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거치게 되고요. 이 이슬람 과학이 나중에 고려까지, 요렇게 해서 고려까지 전래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중국 문물이 서구로 전파되는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입니다. 이 인쇄술이 나중에 이제 중세를 넘어서 이제 르네상스로, 르네상스 그리고 대항해 시대로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14세기에 들어와서 13세기에 그걸 봤다면 14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족의 국가인 명이 등장합니다. 아까 방금 뭐라 했죠? 어떤 누구의 국가? 그렇죠. 한족. 그 전까지 뭐 요, 그다음 금, 그리고 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봤던 청까지는 이민족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이민족. 근데 이제 한족의 마지막 국가가 바로 이 명이 되겠습니다. 원이 그 14세기 이후에 국력이 약화되니까 백령교도의 난 또는 이제 그러면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을 점령을 하면서 명을 건국하는데 수도를 여기 보이죠? 여기 베이징에서 아니라 난징에 난징의 수도를 옮기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유교식의 문 바꾸고요. 그리고 한족 문화를 회복하면서 한족스러운 이제 한족의 국가인 명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반환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뭐 친원 세력을 축출한다거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다거나 몽골 풍습 금지, 이건 한국사 시간에 잠깐 다뤘던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원나라와 세력을 맞잡고 있었던 권문세족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는데, 이 신진사대부와 신진사대부 플러스 여기 나와 있네요. 신흥무인 세력이 함께 건국을 했다. 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가 누구였다? 이성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사람 이름들만 잠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럼 일본은 저번에 일본에 그 전에 있었던, 기억나요? 일본은 그 전에 있었던 막부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마쿠라 막부였죠. 가마쿠라 막부. 근데 가마쿠라 막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대외 활동이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이 침략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요. 왜냐하면은
몽골을 침략하라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무사들이 각자 너희들 돈으로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전리품을 챙기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방어 전쟁이다 보니까 굳이 내가 전리품을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 침략 이후 굉장히 쇠퇴하게 되면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다른 무사가 가마쿠라 막부를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천황을 세우고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천황도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싶었겠죠. 이제 천황이. 그러면서 두 명의 천황이 병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잠깐 한 60년 정도 있습니다. 60년 정도 있으면서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동아시아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발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족 중심의 국가, 우리 당나라 때, 수나라 때 기억하시죠? 그러면 자신들 중심으로 조공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다시 성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무역 위주로 조공과 책봉 무역을 기준으로만 이제 무역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각의 그 문화 교류의 모습이 각각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대 교린, 그러니까 명에게는 4대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게는 교린 정책, 그리고 특히 여진한테도 교린 정책을 추구하는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명예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도 일본 여진 류큐 등과도 교류를 합니다. 교린 정책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조공 책봉 질서에 참여하게 되더라. 그전에는 조공 무역만 했었죠. 하지만 대월 같은 경우에는 명의 친구 격퇴하지만 레 왕조에서 그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해서 대월도 약간 우리 조선과 비슷한 위치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 저번에 4단원에서 뭐 청푸 전쟁 같은 것들, 청나라가 이제 베트남에게도 영향력을 우리나라처럼 뻗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정리. 오늘의 내용은 여기 13세기에서 그리고 14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세기의 중국의 왕조는 누구였다? 그렇죠. 원이었다. 원. 그리고 몽골. 그래서 몽골이 이제 서쪽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다음 동쪽으로도, 그다음 남쪽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운영하는 원리가 바로 역참, 그다음에 시박사, 그리고 교초 같은 것들로 이제 원나라의 영향력을 이제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문화 교류도 많아지더라. 특히 유럽에 전해진 거, 유럽에서 서아시아에서 받아온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세기에는 누구 중심? 그렇죠. 명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때 조선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슨 막부? 그렇죠. 무로마치 막부 중심으로 보여지더라. 심지어 여기에는 베트남 대월과도 연결을 지으면서 우와 종쳤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지더라. 조공 책봉 관계를 맺더라 라는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에 종이 치는데 뭐 괜찮겠죠? 목소리 잘 들렸겠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제 2단원의 세 번째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